네, 기업 국적 정체성은 물론 비밀스러운 그룹 지배 구조와 족벌들의 손가락 경영까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롯데그룹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반 롯데 정서가 사회 전반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롯데그룹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홍성추 재벌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국정 논란에 대해서 여쭤볼 것 같은데요.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면서 반 롯데 정서가 국내에서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자면 롯데는 한국 기업입니까? 일본 기업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딱 한국 기업이다, 일본 기업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작년서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일본 도쿄 특파원이 얘기했듯이 제1교포가 한국에 출자해서 오늘이 대기업군을 이룬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면 제1교포를 과연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본사를 뒀기 때문에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이 그러니까 일본의 지주회사가 있으면서 한국에 출자를 돼 있는 이렇게 지배구조가 복잡하지만 사실상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의 롯데호텔을 지배하면서 롯데호텔이 또 여기 한국에 있는 기업들 계열사를 거느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롯데홀딩스 본사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다 할 수 있고 그러나 한국에 많은 뿌리들을 넣는 대기업들이 본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국민 정서상으로 반감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롯데 오너 일가가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는 점이 좀 반감을 일으켰고 또 하나의 사실은 지난 2011년에 롯데가 김연아 선수가 아니라 아사다마오 선수를 후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경제는 경제 논리로 패야 됩니다. 기업을 경제를 정치 논리라든가 아니면 요즘 사회 현상 같은 걸 가지고 여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롯데그룹이 롯데에서 많은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소비재이기 때문에 대국민하고 직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한국 국적이냐 아니면 또 일본하고 가까운 한국말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 부자가 일본어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에서 태어났고 지금 신동빈, 신동주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고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한국에서 좀 생활을 했다면 한국어에 능통하겠지만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습니다. 능통할 수 없는 것이고 단 장남은 그래도 어쩌면 한국 국적이 부인하고 같이 결혼했다고 하는데 한국말을 전혀 못했다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이 섭섭해한다랄까 하여튼 야 이게 과연 이게 한국 기업이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반감정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사다마오를 후원했다는 것은 일본에 있는 롯데도 역시 소비재입니다. 거기에서 김연아를 후원 안 하고 아사다마오를 후원했다는 거에서 그것 때문에 뭐 한국하고는 아니고 일본 편이 아니라 이거까지 들고 나온 것은 논리 확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 자체가 소비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론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제1롯데월드에 대형 태극기가 걸렸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며칠 전에 어떤 한 종편에서 다른 기업들은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여기는 안 걸려 있다는 리포트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히 만든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것들 이런 태극기가 걸렸느냐 안 되지 말을 한국말로 하느니 일본어로 하느니 이런 것보다도 과연 지금 롯데가 이때까지 과연 우리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국민 정서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 제대로 의무를 다 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만약 이게 잘 안 됐다든가 법과 제도가 정비가 안 됐으면 법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그 법과 제도에서 어긋남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든 아니면 제재를 하든 이렇게 가야지 예. 그렇지 않은 상태의 법과 제도가 아닌 상태에서 단순한 여론몰이나 이런 거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여쭙고 있는데요. 국정 논란만큼 좀 비밀스럽고 불투명한 지배 구조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투자회사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국 롯데 실질적인 지배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일본 그 기업 정서가 다른 건데 일본에서는 비상장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공시를 그 대주주가 오너인 경우는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왜 공시를 안 하느냐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베일에 쌀이 있다지만 그건 일본 법에 따른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는 바로 그 신동빈 회장이 한국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L투자회사가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공개를 하라 그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 네. 이 롯데 측에서 이제 답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 그럼 한국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그 지주회사 문제도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런 상당히 그 조심스러운 부분에 만약 그랬을 경우에 어쩌면 본사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세무당국에 엄청난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조심스럽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접근해야 되는데 감정적인 대응은 어쩌면 국익과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한국롯데 몸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L투자회사를 신동빈 회장이 최근에 장악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경영권 다툼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영권 문제는 이미 저는 그 2011년 신동빈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할 때부터 이미 기울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형인 신동주 부회장을 일본에서 아웃시킬 때 이미 그러한 부분들도 전부 준비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그냥 우리 한국에서는 말로도 하지만 다 거기에 따른 그 이 뒷받침이 안 되면 시스템이 뒷받침이 안 되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올 7월 15일 날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이미 모든 법적 제도적 것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신동빈이가 지분율이 비슷하니까 서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동주 부회장이 왜 아버지를 업고 아버지 이 지시를 받으면서 엎으려고 했느냐. 이미 그런 지분 게임에서는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용한다는 건데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한다는 것을 해서 일본에 있는 주주들이라는 이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미 신동빈 회장이 그에 대비해서 이미 몇 년 전서부터 대비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밝혀진 게 최근이지 그 내부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준비가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경영권 분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드러난 어떤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 자체가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분 문제입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 같은 경우에는 0.05%의 지분만 갖고 있고요. 친인척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이게 2.41%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단순하게 롯데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국 10대 재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금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분이 2.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0% 가진 분도 있고 0. 몇 프로 가지는 그런 분들이 사실 제왕적으로 이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네. 단순한 롯데그룹만 특별한 게 아니고 단지 롯데그룹은 창업주가 현재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비해서 어쩌면 더 전근대적인 행태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삼성, 현대는 아주 투명하고 SK 다 투명한데 롯데만 더 이랬다 하면 문제가 되지만 거기 총수들 말을 한마디에 그 전문 경영인이 거기서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전혀 달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국내 법이 미비돼 있으면 정비를 해서 앞으로 순환 출자가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 그 법과 제도가 잘못됐으면 그에 따라서 제재를 가면 되는 거고요. 단순하게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여기만 잘못됐다. 그런 전 그룹이 거의 그 유명 그룹들이 다 그런 행태인데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번 기회에 어떤 재벌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일단 정부는 롯데그룹을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세청, 공정위, 금융감독원이 나섰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예전에 그 현대그룹 왕자이 난 때도 결국은 채권단이 나섰습니다. 채권단이 나서서 그때 IMF 때니까 금융권을 죄우겠다 그러니까 백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부가 나섰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지배구조에서 불투명한 거라든가 또 이 일본 롯데홀딩스나 L투자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한국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밝혀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이번에 롯데 사태가 저는 어쩌면 한국 재벌사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땅콩 회항 사건 났을 때 재벌 3세들이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예. 그네들을 자숙하게 만들었듯이 이번 사태도 역시 1%도 안 되는 지배구조를 가지면서 지분을 가지면서 황제처럼 군림하는 재벌 총수들한테 이 경종을 누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기업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해지고 더 좋은 어쩌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롯데가 이렇게까지 재개설 5위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정권에게 받은 3가지 통큰 혜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 뭐였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든 간에 국민 경제를 살려보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해외 외자를 유치하는 데 혈안이 됐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제1교포들 돈을 가진 제1교포들 돈을 끌어들이는 거였습니다.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끌어오르는데 앞장서달라고 해서 신격 회장이 들어온 것이고요. 예. 그 전에는 60년대 초반서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부동산들을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격 회장은 여기 한국에 와서 제철을 만들겠다고 했다가 제철은 정부에서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오늘이 호텔을 그때 왜 호텔이었느냐. 호텔 자체가 한국에 호텔을 지을 만한 기업 그 자본들이 없었고 또 하나는 외국에서 누가 오더라도 그럴듯한 호텔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하라고 돈 많은 쪽에서 호텔을 하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호텔업을 했는데 예. 호텔을 하다 보니까 다시 백화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그 뭐 허가를 잘 나지 못하는 것을 허가나게 하는 예. 예를 들어서 호텔업의 경우는 국내법상 49% 이상은 외국인이 투자가 안 됩니다. 그것을 신격호 회장이 투자를 하는데 신격호 회장이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이런 거에서 그 아주 묘한 시게메츠가 한국의 신격호한테 투자하는 방식으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이게 특혜라고 보는 것이고요. 어떻든 간에 그때 신격호 회장이 호텔과 백화점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한국이. 호텔과 백화점 70년대 그걸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 전두환 시절에 얘기 나오는데 전두환 시절에는 뭡니까? 올림픽을 유치해봤더니 예. 돈이 없습니다. 잠시보를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올림픽 타운을 만들어야 돈이 없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오일 쇼크 이후에 그 마이너스 경제 성장 시대였습니다. 다른 대기업들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사라고 하는데도 땅 살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땅을 사도록 했고 그 잠실 땅을 사서 오늘이 그 지금 롯데월드 그 롯데타운이 됐는데 그래서 올림픽 전에 거의 백화점과 호텔이 들어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특혜냐 안 특혜냐는 보는 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자발적인 것보다도 정부에서 돈 좀 내서 좀 사주시오 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쩌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123층 올라가는 제2롯데월드 타워 예. 이게 사실 그게 그 타워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87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1994년에는 원래 처음에 계획은 108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8층 하려고 했는데 이 준비를 다 하다가 IMF 터져서 그게 중단됐었습니다. 중단됐다가 2002년에 123층으로 설계 변경해서 시작했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왜 안 내줬느냐? 노무현 정권 때 DJ 정권 때도 하려고 했는데 공군 참모총장이 반대를 했다는 건 많이 알려진 거였죠. 거기 예. 서울공항이 활주로 때문에. 예.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활주로를 변경하면서 허가됐거든요. 2009년에 공사를 그래서 공사 시작해서 오늘이 이르는데 예. 이것을 특혜다 하면 그때 그런 뭐 특혜죠. 그러나 만약에 이게 그 대한민국 최고의 랜드마크 빌딩이 된다든가 여기에 고용 창출 효과라든가 아니면 관광의 유치라든가 이러한 게 됐을 때는 그것도 어쩌면 국가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 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추 재벌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